노자와 장자는 도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될 터인데요. 이 도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우리가 쓰는 글자보다도 각골 문자를 보면 상당히 모양이 다른데요. 사거리가 있고 사거리 중심에 사람 모양이든지, 두 번째는 이제 금문인데요. 거기는 이제 머리 모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머리가 향하는 곳,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 거기에 따라서 목표, 방향,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노자와 장자가 도라고 하는 말을 자기 사상에서 핵심으로 꼽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가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돌아와서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게 실패한 것이 자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계속 되돌이표처럼 일정하게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생이 이제 연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선을 두고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살아야 가는 게 도다, 그러한 것을 핵심 개념으로 살펴본 어떤 노자와 장자의 어떤 현안이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양 회화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도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면에 보면 누군가가 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말이 아니라 소인데요. 이 노자가 말을 타고 저 뒤에 보면 이제 함곡관이라고 하는 관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노자 출관도, 노자가 함곡관을 넘어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걸 겸재가 그린 그림인데요. 김홍도가 그리기도 하고 중국의 화가가 그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립니다. 즉, 노자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항 대립으로 넘쳐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과연 인간다운 건가, 인간답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진섭의 노래처럼 새들처럼 해서 떠나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노자의 경우는 지금 이 금이름의 화제가 되는 것은 노자의 말년 노년기입니다. 즉, 낙양에 살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노자는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런 게 또 인간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노자는 이 함곡간을 떠나면서 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자가 이 함곡간을 떠나면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함곡간을 떠나기 전에 노자 선생님의 생각을 좀 적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기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릅니다만 윤희의 부탁을 받고서 쓴 것이 지금 현재 전해지는 오천여자의 노자라고 하는데요. 이래 보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노자는 이항 대립의 사회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훌쩍 떠나버리는 거죠.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노자는 이런 이항 대립의 사회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훌쩍 떠나버리는데, 보면 행장도 아주 초라합니다. 많은 걸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장자는 여러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노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첫 편이 소요요 편인데요. 그래서 장자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장자를 읽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장자 첫 편이나 장자는 보면 많은 부분은 물론 철학
문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은 이야기가 많고요. 또 그 이야기도 우아여서 선뜻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자도 소요요 제일 첫 편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명유어, 북쪽에 연못에 물고기가 있었다. 기명위원,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지대, 곤의 크기는 부지기지천리야. 몇 천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엄청 크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수치를 통해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학적인 과장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 연못에서 최상의 포식자잖아 않습니까? 잘 크니까 최상의 포식자로서 뭐 어떤 그리낌 없이 애로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화이위조,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어서 새로 바뀐다는 거죠. 새로 바뀌었는데, 새로 바뀌고 나서 그 이름을 이제 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곤의 크기에 대비를 한다면 붕의 등짝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또 몇 천리인지 모르겠다. 뭐 원래 몇 천리인지 모르는 물고기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크기도 몇 천리인 줄을 모르겠죠. 그러면 이때 노이비라고 하는 것은, 노는 성내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어떤 힘내서 날깃짓해서 날아오르는 동작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쭉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펼친 어깨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을 다 뒤덮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는 바다를 통해서 남명으로 옮겨가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는 건데, 요지는 곤이었던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가 되어서 북명에서 남명으로 날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소요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장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많은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게임에 변신하는 게 우리의 어떤 각광받는 주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장자에서도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새로 바뀌는 과정이 해피하거나 유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부리가 돋아나야 되고 발톱도 나와야 되고 깃털 딱딱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통을 치르고도 변신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자와 장자가 공통점인데요. 우리가 이양 분류가 대립으로 치닫는 사회에 있다 보면 국가와 정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군대 오라, 세금을 내라,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곳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한 의무가 배달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간혹 하기 싫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발을 해버린다면,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버린다면,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도 노자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죠. 치기 어린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나에게 부과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곳을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떠나지 못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머물러 버리는데, 장자의 고는 자기 몸이 찢어지고 딱딱해지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새가 되어서 북명에서 남명으로 날아가는 거죠. 즉 변신의 고통을 주지만 그 이후에 자기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장자는 떠나가는 것을 거리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제국시대 안중식이라는 분이 그린 붕새라는 그림인데요. 앞에서 노자의 출간도가 동양회화에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붕정만리, 붕새가 만리를 날아간다라든지 도남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자의 곤이
붕이 되어 가는 것도 많은 회화의 주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 그림에는 등짝이 수천리가 되는지 모를 정도의 크기는 아니죠. 그런 크기를 합폭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면 중단을 압도하듯이 앉아있는 새 그림을 본다면 물고기에서 변신의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자유의 비상을 앞두고 있는 붕새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이양분류가 대립으로 치닫는 거에서 억압과 속박을 당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노자와 장자가 이양 대립이 주는 구속, 속박에서 자유를 찾아가고자 하는 여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